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역사 속 오늘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8일 기원전 218년에 하니발의 카르타고 군이 로마에게 승리를 한 사건이 있었네요.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니발이 카르타고군이 로마에게 승리를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로마의 대군을 사실은 카르타고가 이겼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종국에는 사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나라인 카르타고가 잘 아시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그 거대한 제국을 사실은 상대로 1차 포행전쟁, 2차 포행전쟁까지 해서 정말 크나큰 전쟁을 상대로 어렵지만 혁혁한 승리를 거뒀었죠.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합니다. 카르타고가 멸망한 이유는 하니발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었지만 카르타고 내부에 사실은 내분 때문에 멸망한 거로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내부에서 로마와 같이 협상하자는 평화로운 주의자들이 성문을 열었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흔적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65년 2월 18일 날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산업이라든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했었죠.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뿌리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남부의 산업은 거의 흑인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를 했고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한동안 남북이 그런 부분 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의 미국은 상당히 그 기회로 자유와 평등 사상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나라로 됐고요. 크나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날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도전을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납치 사건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었고요. 그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 김영삼 대통령한테 져서 영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호남을 기반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었지만 DJP 연합이라는 사실은 화합을 이뤄냈고,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진보 부분에서 중도적으로 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15대 대통령은 71년도에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과에서 겨뤘지만 낙선했고요. 민주화 운동의 하여튼 상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납치돼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7회, 13회, 14회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IT 벤처 산업을 육성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중점을 두었었죠. IMF 경제 위기에 관련된 최대 업적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켰고요. 노동시장의 유용성을 확보를 했고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 등을 도입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서 국제산업의 민영화와 경쟁 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환율도 좀 안정세를 보여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좀 반영됐다고 할 수 있고요. 주가도 많이 상승했었죠. 무엇보다도 햇볕 정책으로 상징할 수 있죠. 대북 포용 정책이 사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뭐 벤처를 상당히 육성한 분으로 기억되고요. 2000년대 그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 중 공동 1위에 선정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게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대구 출신의 분을 비서실장으로 아마 세운 거로 제가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2020년 12월 18일인데 12월 18일 날 생일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2월 18일 또 생일이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결국 인상 수순, 탈원전 비용 소비자의 전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탈원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얘기가 있었죠. 뭐 원자력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내년도 전기요금에 환경요금 별도 표기를 하고 원전 줄이니까 태양광 풍력 확대하면서 환경요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료가 인상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이제 기후환경요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비용을 마련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전이 흑자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기본요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은 지금 전혀 지금 감면 혜택이나 유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임대료 감면 정책까지 법안까지 발의된다 그러고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고 민주당에서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하는 법안까지 나오는데 왜 공과금이나 전기료나 감면 법안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부 이럴 정도면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강제로 감면하는 법안이 나올 정도면 정부의 공과금 감면 법안은 안 나오고 왜 공공요금은 감면 정책을 안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왜 감면 정책을 안 내놓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료에 관련된 부분,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헤드라인, 민주당에서 중대 재해법 윤곽 다음 달 8일까지 제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중대기업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이 관련된 이 중대에 관련된 재해법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김용인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당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당론을 했고 이미자 의원이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만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급속도로 그냥 급격하게 어떤 논의 없이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안전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걸 처벌 조항만 하게 됐을 때 이게 추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처벌하느냐 이거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은 있으되 이게 처벌에 관련된 모호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환경범죄 단속범에 대해서 인간관계 추정 조항을 좀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은 헌법의 위헌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만 선포만 해놓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대법이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실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법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업소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부분을 책임 소재가 좀 무거운 법이 하나 통과돼서 제가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 다중이용업소에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 노래방, 카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인데 이게 무거운 처벌 조항을 넣었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이거에 대한 또 거기다 관리 공무원들에까지 처벌 조항을 넣었거든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하면 허가도 안 해주고 엄격하게 관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거죠.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게 모호한 조항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이 어디까지 광범위한 부분까지인지 대해서는 한번 좀 다뤄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이런 데서 좀 충분히 논의가 있는 다음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부분 갖고 제대로 된 법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울산, 파주 15시에 36거 부동산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요.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규제 지역만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한번 민주당 지적을 했는데 자꾸 이거를 규제 지역만 추가하면요 옆 지역으로 가서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꾸 규제하면 옆에 근접적으로 풍선 효과를 낳거든요. 그 전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열 지역을 고강도 조사를 하면은 근접 지역만 가격을 올려놓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투기 과열 지역으로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을 다 대한민국 전역을 다 이게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병상에 달리다 사망 응급실 헤매다 자꾸 지금 의료 사람이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많다. 수도권 의료시설 마비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의 K방역 홍보비는 엄청나게 썼는데 병상 확보는 저희가 부족했다는 부분이죠. 이게 서울서 입원 가능 중증 치료 병상이 한 개밖에 안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든타임 놓쳐서 일반 환자 피해도 따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뭐 했냐는 겁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지금 모자라고 백신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K방역은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점점 확진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치료제도 지금 없는 늦게 들어온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료 관련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부가 주장하던 전 세계에 자랑하던 K방역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이 됐고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말 진짜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만 지금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장사가 돼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월 18일 오늘 역사 속 오늘 그다음에 오늘 헤드라인 뉴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